우리 사회 핵심 정치 현안들을 꿰뚫어보는 장윤선의 이슈 토크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오시는 길 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뭐 올림픽 대로가 폐쇄돼 가지고 아이고. 갇혀 있었죠. 그래서 몇 시간을요? 한 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가 네. 5시간 걸렸으니까. 세상에.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까지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요. 특히 수도권에 계신 분들 안전운전 하시고 저희 방송 들어주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안전, 첫째도 둘째도 안전, 꼭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비가 많이 좀 그만 이제 왔으면 좋겠다. 하늘이 무섭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연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큰 땅이 아닌데 남부는 가뭄, 중북부는 지금 홍수로 네. 인명피해까지 나고 하니까 빨리 비가 중북부 쪽에서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힘든데 맞습니다. 또 비까지 이렇게 뭐 80년 만에 폭우라고 얘기하는데 네. 아무튼 피해 입으신 분들 빨리 복구하시고 비가 그만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 어려운 분들이 더 큰 더 힘들죠. 피해를 입게 되고 또 안타깝게도 이 발달장애 가족분들께서 반지하에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이런 참변을 겪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더 국민들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상황에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치가 사실은 이런 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정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좀 오늘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그 여당 문제입니다. 위기의 여당 과연 출구는 있는 것인가 저희가 좀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비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어떻게 잘 가겠습니까? 비대위를 출범시킨 것은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네. 비대위원장 조영 비대위원장 뭐 저하고는 친구고 네. 대구로 보면 이제 그 무시엄 뺑뺑이라 그러죠. 아, 뺑뺑이, 예. 뺑뺑이 일기인데 네. 아무튼 나름대로 판단력이 빠르고 경험이 많고 또 그런 부분들이 비대위로서의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 할 거다. 단지 이제 윤핵관, 네. 권선동 원내대표가 장악하고 있는 원내를 가지고 윤핵관이 뒤에 있는 한도 내에서는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좁아든다. 네. 그래서 제가 권선동이나 장재원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를 해라. 네. 이랬는데 그 사람들 그래 용기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직에서 내려오고 장재원도 더 이상 대통령하고 연락을 끊고 권선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를 빨리 사퇴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게 비대위라는 게 대통령 지지율이 건 30% 떨어지는 상황에서 네. 비대위가 구성된 것은 비상시국이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비상시국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런 뭐 설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부분들도 인사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게 있었지만은 윤핵관들 꼴 보기 싫다는 국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뭐 권선동 원내대표는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구 사이다 하니까 친구를 위해서 뒤로 물러서야죠. 네. 크게는 당을 위하고 더 크게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윤핵관들은 5년 동안에 얼굴 안 내미는 게 좋겠다. 그것이 당인이고 그것이 친구의 도리 아닌가요? 네. 그래서 조영 비대위원장이 비대위가 성공을 하고 당이 쇄신 변화의 과정으로 가고 정상적인 당의 지지율이 정상 궤도로 가기 위해서는 비대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윤핵관들이 이선 후퇴가 급하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 장재원 의원도 사실 대통령하고 자주 텔레그램과 전화 통화를 하는 걸로 전해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전국에 네. 당 뭐 여러 가지 어려운데 2,000명씩이나 들고 놀러 다니는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무슨 대통령을 보좌합니까? 앉아가지고 제가 국회의원 할 때 권성동, 장재원이라는 사람들의 네. 내용을 내가 너무 많이 알잖아요. 같이 의정 활동 하셨잖아요. 같이 했죠. 어떤 분들입니까? 돌격대. 돌격대. 그러니까 돌격대가 좋은데 정권을 잡고 나니까 네.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돌격되면 대체로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시키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권력을 딱 지니까 네. 나도 뭐 할 자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욕심이 탁 생기는 거예요. 음. 그 욕심 생길 때 좀 버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이제 큰 올바른 정치를. 정치인이 되고 올바른 큰 인물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선동 특히 원내대표는 너무 가볍다. 너무 가볍다. 처신이. 네. 그다음에 검수완박 할 때 덜컥 전혀 합의하고. 국민들이 생각도 안 하니 특히 보수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예. 더더욱 합의를 했어요. 예. 합의했는 내용 자체를 가지고 뭐 앞만 포장하면 뭐합니까? 네. 검수완박 자체를 이런 상황으로 만들고 이제 권력 이제 수사 기능이 전부 경찰로 넘어가니까 또 경찰국 만든다고 날리고. 그래서 본인이 그런 큰 실수를 했으면은 이제 뭐 접을 때가 됐죠. 물러날 때가 됐다. 그다음에 뭐 인사청탁 문제. 그다음 인사청탁은 뭐 그 전에도 그런 건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대통령 문자 메시지 문제, 뭐 펠로시 네. 의장 왔는데 네. 그 앞에서 사진 찍는 그런 결례는 또 뭐 있어요? 회의하면서 그러니까요. 저는 국제회의도 많이 가보고 예. 뭐 여러 가지 그걸 회의를 많이 봤는데 그런 결례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품격을 의심하게 되는. 국민 밉상이 돼버다니까. 국민 밉상. 그게 국민 밉상이 텔레비에 계속 나오면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네. 지지율 회복이 어렵다 이래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권성동, 장제원, 윤핵관은 길을 비켜라.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뭐 대통령 임기 동안 이제 윤핵관은 밖에 가서 좀 놀아라. 밖에 놀아라. 놀다가 네. 이제 5년 있다 들어온나 그런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요. 네. 국민들이 텔레비 보기 싫어한다고. 장제원 의원은 좀 뒤로 물러서 있잖아요. 네. 한 번씩 엉뚱한 짓을 해서 그런데 권선동 의원은 계속 텔레비에 나오니까 누구 뭘 변화하고 인적 쇄신을 하고 뭘 바꾸겠다는 거냐. 권성동부터 안 바꾸고 그럼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원내대표라는 것은 이준석 그 당대표가 당원권 정지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제2인자가 원내대표잖아요. 네. 제가 새누리당에 있을 때 수석 최고 연격을 했어요. 그리고 네. 당 서열 제가 3위인데 네. 던지고 나와버렸는데 네. 저래될 때는 그 당시에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를 하고 원내대표가 중재를 해놓고 네. 다 사퇴하면 바로 비대위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원내대표가 중재해놓고 본인도 사퇴하겠다. 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인 뒤로 물러서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국민들 저 사람들이 좀 각오는 제대로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네. 윤핵관들 그대로 놔놓고 비대위를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허수아비 핫바지 비대위 되는데 핫바지 비대위. 주에 그 또 성질 있어가지고 네. 핫바지 비대위 하면 또 사표 던지고 나올 수도 있다고. 중간에 그렇구나. 핫바지로 만들어버리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나 안 해! 이러고 나와버릴 수도 지금은 있다. 비대위가 네. 지지율이 한 30% 떨어진 상태의 비대위는 비상시국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비대위가 비대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변화쇄신 혁신을 해야 되는데 비대위원장이 핫바지 비대위원장을 하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권선동 의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네. 눈에 너무 보이잖아요. 이준석이 당원권 정지해놓고 6개월 동안 자기가 당대표 대행을 하다가 대리 당대표를 하다가 네. 6개월 있으면은 아무튼 뭐 기소가 된 어떤 안 들어오면 자기가 바로 당대표 하려고. 가겠다. 눈에 다 보이잖아요. 네. 그런 꼼수를 쓰니까 국민들은 벌써 다 알죠. 정치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국민들이 있는데 그러고 행동 좀 조심하고 말이지. 네. 그래야지 그 윤석열 대통령 100일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전부 다 머리 빡빡 깎고 결의를 다지는 그것도 아니고 네. 맞아. 가는 데마다 실수하고 가는 데마다 구설에 오르면은 이제는 한계가 왔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번에 비대위가 할 때는 네. 비대위원장을 조영 의원으로 비대위원장 뭐 넣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국민의힘 자체가 비대위 체제로 들어가야 된다. 국민의힘 의원 자체. 그 핵심이 원내대표가 바뀌는 거다. 네. 그래서 대야 창구 역할도 해라. 의원직 사퇴가 아니라 뭐 일단 원내대표부터 물러나라. 의원직 사퇴 하겠어요. 그 정도 용기가 예, 그 정도 용기가 없다. 그래서 원내대표는 자기가 물러나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뭐 본인들이 윤핵관으로 자꾸 불리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맞다 이래 보는 거죠. 친구니까 네. 당당하게 친구야 성공해라 나는 사라진다 아, 이거 되잖아요. 그럼 딱 물러서가지고 40년 지기답게 딱 물러나라. 물러서가지고 강릉에 멋있게. 가가지고 예. 좀 푹 쉬라는 거죠. 푹 쉬어라. 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배들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라. 지금 당이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계속 주장하지 말고 좀 쉬었다가 반격의 기회를 엿봐라. 언젠가 기회가 있다. 지금 이렇게 막 그 가처분 신청하고 그렇게 해서 당을 더 혼란으로 위기로 빠뜨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그럴 생각이 1도 없어 보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걸 알면은 네. 그렇게 경솔한 행동들을 안 했죠. 아, 이준석 대표의 가장 단점이 뭐냐 그러면 자기 자신에 묶여 있다고. 거기는 선배들이 얘기해도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이. 선배들이 남의 말 안 듣고. 조용 비대위원장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뭐 하는지. 선배들 가서 얘기하면 쳐다보지도 않고 그건 뭐 자기가 다 알고 있고 말이지.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네. 아무튼 신선함, 청년스러움도 중요하잖아요. 네. 단지 하나 선배들을 얘기를 좀 듣고 반면교사로 혹은 여러 가지 말을 들어야 되는데 네. 본인이 모든 정치를 다 어떻게 다 압니까? 저도 39대 국회의원 첫 출마를 해서 49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청년 정치의 실험이라는 게 이준석 한 사람 때문에 실패로 돌아간다? 네. 이것은 너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간과하지 못한 것은 대통령 후보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은 다른 겁니다. 네. 시기가 달라요. 네. 시대가 다른 시대인데 네. 그렇게 경거망동을 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 하나 선배들이 머리는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뭐 당대표로서 그랬지 뭐 저는 정진석 의원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네. 그렇게 맞대놓고 말이지 막 국회 부의장을. 욕을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거기는 국회 부의장 또 바보 됐고 네. 이준석은 더 바보 됐지. 예. 처음에는 쾌감을 느낄지 몰라도 국민들은 너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또 하면은 당대표라는 사람이 네. 일부 당원들의 소수 당원들의 지지가 아니고 당 전체의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당대표의 권한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정당 정치는 아무튼 그 정당 대표의 역할이 대단히 크고 또 그 대표가 나름대로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지지받지 않고 앞만 떠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당분간 정치 복귀하기는 힘들다 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어찌됐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 혼란의 시대를 끝내는 것이 국민의힘에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 근데 이 혼란의 위기에 윤석열 정부 또한 서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부정평가가 70.1%가 나왔습니다. KSY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임기 석 달 만에 부정평가, 대개는 긍정평가가 70%인데 부정평가가 70%가 넘는다는 건 이거 엄청난 위기의 시그널 아닌가요? 윤석열 대통령은 팬덤 정치 혹은 지역의 지지 기반이 약하다. 네. 그런데 팬덤이 아무튼, 없는 정치인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다들 그랬잖아요. 최선이 아니다. 그러면 최악이 아닌 차악이라도 뽑자 이런 얘기들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점수는 되게 박하게 준 거잖아요. 네. 떨어지는 상황이 왔는데 한 20% 가까이 떨어졌는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헤아렸어야 된다. 네. 최선이 아닌 차선 혹은 차악을 선택했을 때 그 대통령이 된 윤석열 혹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없더라. 국민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국민을 멀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녁에 뭐 만나서 몇 사람 만나서 좋은 식당 가가지고 밥 먹고 뭐 이런 것 그렇게 국민들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이 걸렸다. 제가 2달 전에 지지율이 30% 이하대로 떨어진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네. 뭐 좀 안 됐지만 그 예측이 맞아 떨어지고 윤석열 정부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도스태핑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자들 모아서 1시간 정도 기자 토론을 해라. 그럼 공부하고 또 장관들 앉혀가지고 자기 다 어떻게 다 알아요. 모르는 네. 부분은 장관들이 좀 설명을 해주고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 어퍼컷 쇼 하듯이 네. 국민들을 너무 가볍게 봤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예. 아무튼 정치를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 부분에 대해서 자꾸 멀리 하는데 그렇지 네. 않습니다. 정치를 하셔라. 그다음에 쇼를 하더라도 정치인도 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 그 실질적인 네. 국민들한테 이익되는 부분에 대해서 쇼를 하는 것은 그것은 무방하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8.15 네. 또 100일 네. 취임 100일 네. 그리고 추석 예. 뭐 이렇게 쭉 연결되는데 네. 우선 한 4가지 정도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예. 첫째는 인사를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인사 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걸러라. 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인사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밟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네. 그 인사 중에서도 이제 검찰에 그 많은 검사들을 이제 행정부로 넣는 것은 이제 네. 그만해라. 검찰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예. 있다. 단지 하나 금수완박 때문에 네. 윤석열 정부로서는 돌파구가 뭐 감찰 기능이라든지 감사 기능이 있는 부분에서는 검찰을 넣고 싶을 겁니다. 그래도 요만큼 했으면 됐다. 또 뭐 한동훈 장관 오른팔을 법무장관 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인사 문제 급한 거는 검찰총장이 급한데 네. 검찰총장 인사는 안 하고 그러니까요. 엉뚱한 인사를 자꾸 하니까 지금 공석이 너무 그리고 많습니다. 한동훈 장관한테 제가 네. 공개적으로 한번 얘기했어요. 네. 본인이 여론조사에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100일도 안 됐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런 정치인들 많았잖아요. 나는 여론조사에 빼달라. 빼달라.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랬잖아요. 검찰총장 그렇습니다. 당시에 예. 지지율 조사에서 윤석열이 나오니까 예. 나는 지금 생각 없다. 빼달라. 본인 스스로 했는데 즐기고 있단 말이야, 한동훈은. 한동훈 장관은 즐기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과 가깝다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의 태도는 대단히 잘못된 거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자기를 빼달라. 저는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도 굉장히 바쁘고 힘든 네. 상태에서 제가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추호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게 좋은 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지율 1등 올라간다니까 오세훈은 또 한동훈 지지율 1등 가니까 나는 뭐 하냐 이래 되니까 또 뭐 아니 대통령 100일도 안 됐는데 전부 다 5년 후에 대통령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국민들이 볼 때는 한심한 네. 그게 대통령이라는 것은 품격과 권위가 같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모든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국정 운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품격 권위와 무한 책임의 양날개를 대통령이 지고 가야 되는데 대통령 권위라는 것이 그 대통령 주변에서 다 떨어뜨려 보잖아요. 지금 뭐 문자가 뭐 나온다든지 네. 또 뭐 한동훈의 여론조사가 1위로 올라온다든지 그 스타 장관 대락하는 얘기는 뭐 나쁘진 않아요. 단지 네. 하나 국민 여론조사에서 100일도 안 된 대통령 앞에 놓고 차기 대권 한동훈이 1위. 차기 대권 1위로 나온다고 그 기자들 만나서 한마디 얘기 안 하면 안 되죠. 그건 스스로가 그래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그 당이 네. 비대위 체제로 가면은 비대위원장하고 대통령이 소통을 좀 많이 해라. 조영 비대위원장은 뭐 저하고는 친구 관계지만 네. 한편으로 봐서는 경험도 많고 사리 판단이 뭐 또 아이디어가 많아요. 네. 꾀주머니인데 용기는 좀 없어. 그래요? 몇 번 대구에서도 제가 친구니까 몇 네. 번. 근데 사람을 잘 이렇게 다듬고 네. 포용하고 이런 건 비박계 잘하는데. 의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뭐 친구니까. 친구니까. 그래서 뭐 이명박 정부 때 저 쳐내려고 네. MB 쪽에서 뭐 제일 안 가는 환경노동위에 저 보냈잖아요. 네. 근데 저 노동개혁 했잖아요. 이명박 정부에 제일 잘하는 개혁을 제가 주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아무튼 정치 경험이 많은 비대위원장하고 대통령이
수시로 소통해라. 수시로 소통을 하고 예. 최소한도로 뭐 한 열흘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전국 국정 전반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당의 비대위원장이지만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락하고 있는 이 부분을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어느 정도 방법을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조만간에 제가 한 만나보려고 하는데 아, 제가 사실은 그 정무수석을 행사장에서 좀 보자 그랬어요. 네. 제가 한 2달 전부터 경고음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추락하고 30%대로 떨어진다. 또 스태핑 하지 마라. 네. 그리고 참모들이 대통령만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네. 대통령이 부각되는 게 나쁜 거로만 부각되잖아요. 그 역할 분담을 좀 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들이 그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당은 네. 국민의힘은 여당답게 네.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화쇄신 해라. 혁신을 해라. 네. 그리고 또 국회는 이제 공전 상태. 그 원내대표가 권순동인 한도 내에서는 국회가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국회도 원내대표를 새로 바꿔서 국회도 정상화를 좀 시켜라. 대화해야지. 네. 대통령이 직접 못하면은 원내대표가 네. 야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협상도 만나서 하고 대화도 예, 해야 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행정부에 있는 네. 장관들 예. 이 잘못하면은 뭐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은 그거 인사 기간이 얼마 안 됐다 해가지고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과감하게 네. 사퇴시키고 네. 또 잘못된 장관 지금 이번에 교육부 총리를 제가 사퇴하라고 예. 몇 번 그 전에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신호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 부분이잖아요. 네. 이랬던 저랬던 억울할 거예요. 본인하고 전혀 상관없이 인사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갔는데도 뭐 대학원 동기. 그것도 뭐 최고의 과정은 네. 아무나 더 가는 거 아닌가? 최고의 과정 동기라고 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제 생각에는 누가 김건희 여사한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선언을 해야 된다. 제 임기 동안에 김건희 여사, 내 와이프를 통해서 인사청탁이나 그다음에 이권청탁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색출해서 처벌하겠다. 네. 5년 임기 동안에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감옥 간다. 국민들한테 선언을 선언을 해버리라고. 해라. 그래야지 편해져요. 김건희 여사 쪽이 편해진다고. 이게 아니고 뭐 자꾸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하고 뭐 또 그분 성격이 그 서울의 소리인가? 네. 그 이명수 기자 네. 저한테도 그 이명수 기자 가끔 전화해. 아. 100% 녹음하지. 그게 녹음한대. 네. 그래서 나는 녹음 기능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명수 좌파 이렇게 딱 좌파, 적어놨다고. 예. 갑자기 밤에 뭐 전화 오면 모르잖아요. 네. 이명수라는 이름이 많아서 네. 그 정도로 조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너무 길게 통화를 했다. 좋은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본인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데 그래서 그런 그 쓰레기들이 소위 똥파리들이 그 김건희 여사 주변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이 방어막을 쳐줘야 된다. 김건희 여사한테 이권 청탁이나 인사 청탁하면은 무조건 불이익을 주고 도와 지나친다든지 뭐 그다음 김건희 여사 뭐 저기 그 팬클럽 네. 뭐 또 뭐 무슨 법사 뭐 네. 시끄럽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주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는 뭐 물론 뭐 옷을 대통령 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옷도 있고 신발도 있지만 좀 자제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서민분들, 자영업자, 중소상인들이 워낙 어려운 시점에서는 옷 하나 입는 거, 네. 신발 하나 신는 거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도 그런 부분까지도 다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대외적인 역할을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국민 우선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다 김건희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 이제 공인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더 겸손하게, 좀 혹은 또 소박하게 옷차림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해외에 나가서는 괜찮아요. 단지 하나 국내에서는 다닐 때도 굉장히 국민의 생각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옷차림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박순애 장관이 어제 그 만 5세 취학 연령 인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박순애 장관 하나로 되겠냐. 다른 인사 혁신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실, 앞서 이제 당은 말씀을 충분히 해주셨고요. 대통령실도 뭔가 책임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우선 나오는데. 대통령실에 대통령께서 정치 경험이 없고 네. 검사만 하시다가 아무튼 사회 경험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치라는 게 꼴보기 싫다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 이렇게 있는 것은 나름대로 대화 타협하고 방안을 만들어내고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들을 법제화하고 법 하나 만들면요. 그게 최소한 300만 명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경험이 있는 또 나름대로 이 여의도 부분을 직관하고 또 국정 운영에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 비서실이 실장인데 이번을 계기로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뭐 임기가 이제 뭐 석 달밖에 안 됐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말고 네. 국민들한테 변화를 하겠다고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우선 가까운 사람부터 좀 내치자. 우선 뭐 윤핵관 뒤로 물리고 네. 또 대통령 비서실을 새로운 그 분위기로 바꾸기 위해서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놓고 어떤 분이 좋을까요? 비서실장. 우리 조원진 대표께서. 제가 하겠는데 저는 안 가죠. 네. 단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네.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검사로서의 보는 시각 또 장관들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건 우리가 저도 뭐 원내 수석도 해보고 최고위원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네. 뭐 당정회의도 해보고 하면은 장관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음.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는 그 정도로 해요. 그런데 정치는 그렇지 않잖아요. 무한 책임. 누군가는 대통령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장관들이나 대통령한테 정책적인 건의를 하는 사람은 책임지지 않는 선까지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돌파하고 컨트롤 타워가 예를 들어서 장관 이런 보고를 했을 때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장관하고도 의견을 같이 할 수도 있고 다르게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을 설득이 하고 이해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김대기 뭐 제가 뭐 사실은 뭐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잖아요. 김대기 실장이. 근데 지금은 안 맞다. 평소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그냥 제대로 가는 상태에서는 관리형이 되는데 지금은 관리형이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던 비상 시기에 맞는 비서실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근데 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김기춘 왕실장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 그립이 센 비서실장이 와서 전체를 컨트롤하면 또 아니 이제 그 컨트롤을 하라는 게 아니고 네. 대통령이 장악력은 있어요. 윤 대통령이 장악력도 있고 나름대로 소신도 있고 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요. 단지 이제 전반적인 그 내용들을 다 숙지하지 않는 그게 금방 숙지가 되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가진 사람이 조금 안에서 대통령과 소통하면서 네. 이런 사회적인 문제, 국민의 여론, 또 대외적인 문제 이런 거를 같이 보고서를 통해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실장이 좀 필요하다.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을 왜 이렇게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퍼컷 쇼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퍼컷? 후보 때 어퍼컷 쇼하고 재미 봤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 한 줄 아세요? 대통령 후보들이 어떻게 국민을 향해서 어퍼컷을 하냐. 누구를 향해서 어퍼컷을 하는? 국민을 향해서 어퍼컷 쇼를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또 이재명 한 발 더 나가더라고. 발차기. 국민들 앞에서 발을 차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직도 국민이 무섭다는 걸 모르는구나. 그때는 절대절명의 정권교체라는 정말 절실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절실함이 다 그랬잖아요. 최선이 하면 자선,
최악은 안 된다. 차악이라도 하자. 이런 그 대통령 선거가 있댔는데 대통령이 이제 됐으면은 그런 부분보다는 정말 국민들을 두려운 모습으로 또 국민이 뭘 원하는가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을 필요가 있다. 도우숍 스태핑은 지금 아직 습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이 국정 운영이라든지 전체적인 국민의 분위기가 습득이 안 된 상태에서 본인 나서서 얘기하면 계속 실수를 할 밖에 없다. 그런데 참모들은 윤핵관이나 제가 다 얘기를 들었더니 그걸 하라고 계속 얘기한다. 그게 국민들한테 굉장히 개방된 대통령의 모습, 뭐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왔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 그거는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통령이 기자들 간담회를 한다 해놓고는 안 했잖아, 다들. 근데 네. 윤 대통령 매일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자 간담회를 하겠다. 현안 이슈에 대해서 질문해달라. 제가 모르는 부분은 장관들이 좀 설명하겠다. 이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1시간 정도 하면은 그게 국민들한테 소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그럼요. 역대 대통령이 그래 한 적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래 해야 되는데 그냥 쇼하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문 앞에다 내세운 게 그 참모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업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습득되고 몸으로 좀 체험할 때까지는 당분간은 조금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안 나서시는 게 좋겠다. 그럼 기자들하고 뭐 용산에 옮겨가지고 기자들 실을 거쳐가지고 매일 한다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도 국민들의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개방적이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좌파들이 뭐 지금 그 정권은 뺏겼지만은 실질적으로 정권을 뺏겼다고 생각 안 한다고요. 자기들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아니면은 민주당이 압승했을 거예요. 이재명 아니면은. 이재명의 개인적인, 아니, 거기에 여론조사에 그래 나와요. 정권교체 열망 35%, 이재명 후보의 문제 15%예요. 그럼 이 후보의 15% 문제가 도덕성이나 정당성에 있어서 우수한 그러한 후보가 나왔으면은 졌죠, 사실은. 정권교체 힘들었죠. 그런데 민주당은 정권 뺏기고도 뭘 잘못했는지 몰라.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재명계의 소위 그 동부연합 운동권 계열들이 PD 계열들이 네. NL 계열들을 축출해 버린 겁니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3개월 만에 축출당해 버렸어요. 주사파 NL 계열들이 운동권 사이에서 몰아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노총도 걔들이 장악하고 민노총 위원장이 지금 그쪽이잖아요. 지금 건설 현장이나 이쪽에 하는 모든 스트라이크들이 다 계획된 스트라이크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PD연합회 언론 방송 그쪽이나 또 국회도 장악하고 자기 당도 장악하고 운동권 세력까지 시민단체 운동권 세력까지 장악했잖아요. 저 원로 회의를 안 열잖아요. 정권을 뺏겼는데도. 그건 왜 그러냐? 모든 부분을 NL계가 이제 주사파 계열들이 다 추출되고 문재인 대통령 3개월 만에 추출됐다니까. 그게 이게 대통령이 퇴임해가지고 지지율이 그래 높은데 3개월 만에 친명계가 거의 다 삭슬이 하잖아요. 고민정은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다 하지만은 그런 상태에 야당이 있다고. 자, 그러면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소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게 이재명 대표가 확정적으로 될 거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질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이재명을 기소 문제 이런 것까지 맞물려 있으면은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인 그게 필요하다. 그런 상황에 대비하는 뭔가 해법을 정부와 여당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 말씀 주셨습니다. 아유, 저희가 지금 뭐 비 피해도 너무 심각하고 여러 가지 더 이제 짚어봐야 될 이슈가 많은데요.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이제는 끝으로 의원님께서 꼭 하시고 싶으신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역적으로 동서가 갈라져 있고 계층별로 갈등이 있고 요즘은 청년 내에서도 갈등들이 남녀 간의 갈등도 있대. 뭐 대한민국이 갈등이 있다는 것은 역동적인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단지 이제 양당제도의 폐해, 이 양당제도의 문제는 우리가 좀 국민들이 심각하게 좀 생각하셔야 된다. 대한정당 혹은 견제정당이
한국 정치에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독단 독주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했잖아요. 또 윤석열 정부 돌아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그게 있고 국민의힘 당내에 권력 투쟁들이 있고 이렇게 마음대로 국민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견제 정당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양당 제도가 아니고 견제할 수 있는 정당들이 서로 간의 견제와 협력을 바탕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이 좀 필요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왼쪽에 정의당, 오른쪽에 우리 공화당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견제되는 정당들이 있으면은 함부로 저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양당 제도의 그 폐해에서 국민들이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당제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말씀 주신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궂은 가운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